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의 무차별 매도세, 시장은 하락순환매가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시장 자체에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했는데요. 매크로 환경도 좋지 못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테마 쪽으로 자금은 집중되기도 했죠.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인데요. 이번 주는 좀 변곡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엔비디아 실적 등 좀 굵직한 대기 이벤트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앞두고 시장에선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지 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각 뉴스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가 어땠는지부터 같이 복기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많이들 생각 안 나실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은 반복된 악재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국 이슈라던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발목을 잡았었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4.3을 넘어섰다라는 점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라는 지적, 그러면 결국 또 국채가 풀리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계속해서 악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한 영향 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는 금요일장 91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해서 내렸고요.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기관은 12거래일 동안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이날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운 하락이었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2천억 이상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으로 집중됐고요. 물론 기관도 팔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양지수 분위기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는 환율의 변곡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율 등의 안정을 찾아가면서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 환 개입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피자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되려 신고가수는 많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특정한 테마로 쏠림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맥신 테마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왜 이렇게 꿈의 신소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이 금속층과 탄소층이 켜켜이 쌓여있는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합니다. 열과 전기 전도율이 높고 그리고 친수성이 높다 보니까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산업의 활용도가 높은 소재라고 하죠. 이 맥신이 새롭게 부상을 하면서 초전도체 쪽에서 빠진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금요일장 맥신 관련한 종목들 올랐는데 이들 종목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조그만 수급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7개 정도 나오기도 했죠. 그 밖에는 HBM 종목들의 강세 도드라졌고요. 중소형 화장품 그리고 히토류,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였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은 2차 전지였는데요. LNF는 무려 7%나 급락하면서 21만 원권까지 갔습니다. 조만간 20만 원 이탈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초전도체에 밀려났고요. 엔터는 JYP 엔터 예상보다 조금 낮은 실적 발표한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 이익으로 봤을 때 삼성이 많이 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혹은 삼성폰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초전도체에 빠졌고요. 리오프닝 쪽도 이날은 밀려났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시간 외에서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나 코스모 신소재도 시간 외에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코스모 화학은 시설 투자가 있었고 코스모 신소재는 유증 관련한 이슈 속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시세별로 보실까요? 혼미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내 고성능 GPU 55만 개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국내 HBM 관련주들의 주가가 도드라졌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이날 18%나 올라갔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인텍플러스, TFE, 대덕전자까지 같이 올라줬고요.
또 서울시에서 폐교를 유스호스텔로 개발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잘 유치해보자 이런 맥락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작용을 하면서 화장품주들의 강세도 이날 도드라졌죠. 결국 HBM과 중소 화장품이 지난 금요일에 상승의 키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부진했던 쪽에서는 이거 볼 수 있겠죠. 이동채 전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더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에코프로 3%, 에코프로 BM도 떨어졌고요. 에코프로 HN도 밀렸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어차피 예상했던 뉴스였다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반도체 쪽 경쟁 섹터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았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 이슈 내놓고 당연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전장 대비해서 상승폭을 줄이거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려났는데요. 음봉을 기록했다라는 게 되겠죠.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시각도 나오고 알고 있던 뉴스였다. 이제 세론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엔터는 말씀드린 대로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JYP 엔터, SM, YG 엔터 필두로에서 좀 낙폭이 컸다라는 점, 최근에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자, 넘겨보시죠. 테마로 봤을 때 초전도체가 지고 맥신이 떴다라고 볼 수 있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 보시면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한 7, 8개 됐었고요. 관련해서 어떤 과거에 기술 협력을 맺었다더라 혹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들고 있다더라 등의 내용이 조금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시장의 목소리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보시고요. 시간 외에서는 아이크래프트, 해인, 대명 소노시즌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종목과 시간의 종목 살짝 달랐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반면에 많이 밀려난 쪽에서는 초전도체 전부 다 하락 상위에 가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가 7% 밀렸고 연결고리인 핵융합이나 전선, 양자, 암호 쪽도 테마 하락률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이쪽에서 빠진 자금이 다 맥신 쪽으로 옮겨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건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지수가 반등하려면 어떤 것들을 기다려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반전의 키가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주는지 중요해지고요. 중국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는지 여부도 봐야겠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제어됨과 동시에 환율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2차 전지 쪽에 주도 섹터가 등장하는지도 기다려야 되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가 계속 추가됐는데 너무 악재에 대한 우려가 컸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등장합니다. 연초부터 메파연중과 SBB 사태, 크레딧 스위스 사태, 혹은 경기 침체 우려, 부채 한도 협상 난항 문제,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이 모든 악재들을 겪어왔지만 그럼에도 8달 중에 5달은 지수가 상승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이겨낸 것을 보면 이번에도 악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국 관련한 리스크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는지 괜찮다라고 다독이는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주말 사이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그림자 금융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다독이는 소리들이 들려오네요. 금융기관의 대출을 늘려라,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발 우려를 좀 적게 보고 간다면 이제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시점은 언제일까, 그걸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고민됩니다. 고 해야 되냐, 스탑해야 되냐. DB금융에서는 일단 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히려 상승장의 진입을 위한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들을 한번 보시죠. 올해 우리가 은행 위기라던가 중국의 부동산 우려, 혹은 미국의 채권금리 문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 이 굵직했던 이벤트들은 모두 다 인플레 문제에서 불거졌는데 인플레
지금 잡혀가고 있어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CPI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그것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다.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반등을 기록했으나 사실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지나가면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맥락에서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을 살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결국은 이 주도 섹터 내에서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반도체 쪽의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듯합니다. 뉴욕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조금 더 도드라졌기 때문인데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장은 일단 보합권 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과 S&P 500은 약보합으로 끝이 났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는 월마트, 보잉, 에너지선전의 강보합을 나타냈고요. 나스닥은 금리 불확실성 부담감에 하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금리 불확실성,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계속 말하지만 한켠에서는 이게 장기화될 리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 상승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UBS 측은 중국의 저물가 사태, 중국 경제 좋지 않지만 세계 경제에는 이게 인플레를 낮춰주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내놨죠. 자, 반도체 쪽은 괜찮았습니다.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이 좋았다라는 적과 더불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긍정적 시각이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 쪽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반도체 쪽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월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 51명 중에 44명이 강력 매수 혹은 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5월 달에 엔비디아가 실적 내놓고 나서 반도체와 AI를 다시 한번 확 끌어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엔비디아가 그 일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죠. 가이던스 코멘트 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날은 4% 가까이 빠지다가 낙폭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0.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순익 우려감이 계속되면서 또 떨어졌습니다. 1.7% 밀려났죠. 테슬라가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내에서도 유달리 많이 빠진 30% 정도 밀려났는데요.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내는 곳도 속속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빅테크에 대해서 지금이 어떤 기회인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대비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0%, 테슬라는 30% 밀렸으니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도 나오는데 어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와 전기차 쪽에 계속 주도권을 어느 쪽에 둬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지금 미국장에서의 분위기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초과 수요가 있다. AI 모멘텀 그리고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감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전기차는 이제 슬슬 경쟁 심화, 판매량 둔화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특징주 중에 요거 하나 꼽았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전자상거래 쪽인데 바로 이 종목 때문이었습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파페치 무려 45%나 급락한 채 거래 마쳤는데요. 실적도 부진했고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많이나 떨어졌습니다. 명품에 대한 소비가 조금 줄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유럽권에서부터 중국, 미국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고민해 볼 건 명품을 사들이던 이들이 명품 대신 무엇을 사는가일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섹터별로 보신다면
반도체와 전기차가 좀 명확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그 외 반도체 종목들이 괜찮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앞두고 낙폭을 줄였고요. AMD의 새로운 그래픽 카드의 출시 모멘텀도 있었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호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비교적 괜찮았고요. 여전히 비만 치료 쪽의 일라이릴리는 계속된 강세를 이어갔고 유가가 올라가면서 에너지주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자, 밀려난 쪽은 전기차였습니다. 계속된 목소리죠. 결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측에서는 가격보다 판매량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가격을 계속 낮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4일에 한 번씩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횟집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테슬라 차량에 대한 가격 신뢰도가 낮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 순익에 대한 걱정이 등장했고요. 테슬라 일부에서 데이터 유출로 인한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밀려났죠. 다른 쪽은 더 밀렸습니다. 샤오퐁 등의 종목은 4%, 리오토도 역시 밀렸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중국향 전기차 업체들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전기차 쪽에 대한 우려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 올해 들어서 세계 시장 전기차 성장률이 둔화됐고요. 지금 전체 차량 중에 10%까지는 어떻게든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지만 그게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의 10%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이제 속속 폐지가 되는데 높은 가격인 전기차를 누가 사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가격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일까에 대한 의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쪽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계속하다 보니 마진이 떨어지고 중국 경기 우려감이 있고 데이터 유출이나 리콜 이슈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벌써 30% 내려왔죠. 불과 딱 한 달 전에는 $300 육박했었는데 지금은 $200 이탈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해서 하락이죠. 그런데 단기간에 이 빅테크가 이 정도 빠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목소리는 이거겠죠. 테크니컬 주식 시장 전문가인 프랭크 캐펠러리라는 사람이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기술적 지지선에 근접했다. 테슬라 더 이상 하락할 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배런스가 인용 보도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 기회인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업황과 지난주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봐도 아직까지 2차 전지 쪽이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해지네요. 잠시 후에 그 부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의 메시지는 엔비디아가 올라오고 그리고 빠지는 쪽에서는 테슬라가 잡히는 걸 보면서 조금은 더 반도체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삼성증권의 보고서이고요. 삼성에서도 이번엔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주목하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이제 가을, 겨울이 다가오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봄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영업이익 7조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증가하는 수치죠. 정말 시장에서 그려왔던 말 그대로 하반기 섹터 업턴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있는데 반등을 주게 될지 만약에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면 추가 하락이 올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긍정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수출 물량 지수가 올라가고 재고율이 떨어지고 산업연구원의 서베이 지수가 3개월 연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반도체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건 바로 AI죠. AI 한 달 내내 기다렸던 일정이 바로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공개인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인 LMM, 국산 LMM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할 거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죠. 한글 학습량이 챗 GPT의 6,500배라고 합니다. 한국인이 쓰기에 너무나 적합한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 기대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이 이벤트성 대응으로 봤을 때는 AI 관련주 좀 체크가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 국산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놓죠. KT나 LG 카카오 혹은 통신사 업체들까지 게임사의 NC소프트까지 하반기에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네이버 쪽에서 기대감을 실어준다면 앞으로도 때때로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AI 한다면 2월경부터 해서 이제 AI 관련해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네이버 쪽은 당연히 우선 네이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업체들 참고용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네이버는 삼성증권에서 이익으로 바닥을 통과했다. 그리고 AI로 상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이버가 잡고 있는 AI 모멘텀이 다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오랜 부침을 겪다가 조금 반등을 보여준 네이버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건 명확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종목적으로 봤을 때요. 면세 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라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 대비 중국인 관광객이 그만큼 들어오겠어? 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만 들어와도 충분히 플러스다라는 시각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이 팝패치 실적 부진의 급락 얘기 드렸죠. 명품 소비 대신에 그러면 다른 소비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 혹은 필수 소비재인 음식료 쪽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등을 꺼내놓습니다. 여행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결국 중국인들도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단체 관광이 허용이 되면서 많은 곳으로 여행을 갈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고려해봤을 때 중국의 단체 관광 재개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지난주는 화장품이었지만 민감도는 당연 면세도 크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이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호텔신라에 대해서 15만 원 제시했어요. 상승 여력이 지금 주가 대비 70% 있다라고 내다본 거죠. 호텔신라는 단체 관광 비즈니스에 긴 업력이 있기 때문에 상품에 자신들의 면세점 루트를 끼워 넣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시트립 사이트에서 서울로 오는 4박 5일 중국인 단체 관광 루트를 보시면 어김없이 신라 면세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침투율을 봤을 때 면세 쪽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선 얘기하고 있네요. 호텔신라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이들의 말대로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곡의 한 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월요일입니다. 오늘 넥스틸이라는 관광업체가 상장하고 있고요. 오늘 좀 중요한 것은 이게 되겠죠.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인하할지 인하 쪽으로 거의 무게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 소식의 시장 반응이 어떤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브릭스 정상회의 있고 삼성의 보안기술 포럼도 개최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신규 상장주 하나 있네요. 미국의 유통업체인 메이시스 실적 발표 내놓고요. 수요일은 게임스컴이 있습니다. 게임 쪽이 영 좋지 못한데 이 부분이 회복될지 이쪽에서 힌트가 나올지 지켜보셔야 되고 이 긴장되는 건 목금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고요. 목요일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도 공개됩니다. 이날 한국 금통위도 있고요. 신규 상장주 하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잭슨홀 미팅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대기 중인데 잭슨홀 미팅은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날 밤 11시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장에 대해서 힌트를 줄 만한 발언이 있는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후반에 이런 일정이 있으면 월, 화, 수 쪽에는 조금 관망 심리도 짙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평론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세세한 전략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금야금 지수가 흘러내리더니 2,500도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코스피가 6거래 연속해서 떨어지고요. 기관 수급 정말 징합니다. 계속한 매도로 대응하죠. 외국인도 우호적이지 않고요. 네. 시장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어요.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중국이 지준율, 금리, 대출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금리 인하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만 약발이 별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재정 지출인데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반응은 좀 짧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국채금리죠. 지난주에 4.3%를 10년물 기준으로 살짝 돌파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제 이게 아예 4.3% 돌파가 확실시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아마 제스놀에서의 어떤 파월의 발언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지 않을까. 그것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인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제한시켰다라는 거, 이게 오늘까지 주 초에 좀 이어진다라면 국내 증시는 조금 제한된 반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지난주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저점 대비 좀 반등을 준 게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일정이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몰려있다는 걸 본다라면 주 초에는 조금 눈치 보기, 그러면서 약간의 방향성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또 못지않게 부양에 대한 냄새도 계속 풍기고 있단 말이죠. 네. 시장 일각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그에 맞춰서 섹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아요. 회복이 된다 쪽에 부양책이 세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철강, 화학 이런 쪽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주의를 해야 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부양을 강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럴 거였으면은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파산을, 연쇄 도미노 파산을 이미 사전에 막았겠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터질 부분, 곪은 부분들을 좀 해소하자라는 분위기로 간다라면 지금 당장 중국이 대규모의 경기 부양 카드를 쓰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 카드만 가지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분들 본다라면 마지막 카드를 좀 남겨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들, 그 경기 민감주들,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보수적인 흐름들이 중립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관광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또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또 여행을 오는 분들은 또 특정 계층이라 좀 본다라면 관련된 어떤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러면 이제 집 안 사고 차 안 사더라도 여행은 가겠다 하는 분들은 있으실 거고, 말씀 주신 대로 구매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여행이 와서 또 돈을 많이 쓰겠죠. 그러면 면세, 화장품 혹은 유통 백화점 어느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일단은 면세점 업체들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다라면 미용 의료기기죠. 미용 의료기기. 네,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오히려 길게 본다면 미용 의료기기 의료 쪽이, 관광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성형 관광 많이 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비침습 시술이 늘어나고 있고, 그 미용 시장이 전 세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아마 전 세계 그 시장 규모가 한 130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중국 단일 국가로만 5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티어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미용에 대해 항상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고 그분들이 와서 새로운 그런 미용 그 관광을 좀 하게 된다라면 또 수출 길도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보다는 오히려 미용 의료기기 쪽이 오히려 더 이번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망주로는 제네시스 메디칼 주셨는데 네. 이쪽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보톡스나 뭐 파마리서치 이런 소모품 쪽도 보시는지. 뭐 소모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전 제이시스 메디칼도 보면 최근에 다시 좀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굵직한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좀 시장을 끌어줬으면 하는데 2차 전지 쪽이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뭐 셀부터 소재까지 국내에서도 다 밀렸고 테슬라도 한 달 사이에 30% 빠졌습니다. 괜히 이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또 걱정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전기차가 지금부터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냐. 정말 이게 친환경은 맞느냐. 뭐 이런 지적 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섹터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각하십니까? 뭐 전기차의 성장세는 저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전기차가 최종적으로 친환경이 맞느냐 여부는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는 건 중국 단일 국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실제 전체 내연기관 차량을 비교해 본다라면 1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흐름들이 관련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의 수급 쏠림이 좀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초전도체 그리고 뭐 맥신 관련된 뭐 이런 이슈들 약간 정말 단기 테마성 이슈들이 조금 꺾이거나 또 발생했을 때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또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또 피해를 입거나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 쏠림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증명해 주는 게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 자금은 한 1조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늘어난 신용융자의 상당 부분이 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뭐 LNF 쪽에 네. 집중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는 주식이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생각이 들만해요.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간에. 네.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또 반등을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수렴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전히 방향성이 위로 강하게 가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 시황 자체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도 좀 있는 거 본다라면 뭐 급락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등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흐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8월 한 달만큼은 네. 반도체하고 전기차는 조금 조심스럽게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시각은 조금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조금은 시장 시각이 우호적입니다. 엔비디아가 뭐 테슬라보다 낫다라는 네. 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낙폭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이번 주에 뭐 AI, 반도체 일정 등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그래도 점수 주는 목소리가 나와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반도체 쪽에 거의 다 매도 대응해서 이제 그쪽이 빈집이 됐기 때문에 채워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반도체 그리고 AI 쪽 뭐 투자 전략 좀 짜주세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흐름에 따라서 좀 급등락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뭐 급락이 연출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흔들렸었고 또 지난주는 또 엔비디아가 지지난주에 하락시켰던 거에 상당 부분 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림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는 인식에 따라서 관련주가 또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저는 특정 섹터에 한해서 좀 수급이 쏠리면서 좀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전체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삼성전자는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었고
하이닉스는 저점에 이탈할 뻔하다가 반등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엔비디아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계속해서 최근에 엔비디아 목표가는 상향되고 있고요. 또 뭐 사우디라든지 UAE 쪽으로 해가지고 주문이 엄청 밀려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여전히 높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실적에 반영된다라면 네. 또 관련된 기업들, 연관된 업체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또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HBM이라든지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뭐 구글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최근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뭐 10배, 100배 이상의 투자를 더 해야 된다. 라고 발언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었던 거에 따른 가격적 메리트가 좀 혼합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약간 변동성을 대비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본다라면 먼저 오른 기업들을 접근하는 것도 뭐 하나의 뭐 기술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갔었던 기업들, 수혜 주였는데 좀 못 올라갔었던 기업들을 본다라면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나 뭐 프로텍, TFE 같은 기업들, 특히 이오테크닉스나 TFE는 하락이 많이 안 나오고 고점에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1% 정도 상승, 나름 조금의 약한 조정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켜볼게요. 이번 주에 네이버 이제 AI 네. 모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이퍼클로버 X인데 이 부분을 앞두고 있으면 또 소프트웨어 관련한 업체들이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뭐 알체라도 그렇고 플리토도 그렇고 이런 쪽. 요 중에서 좀 눈여겨보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네이버가 좀 이끌고 네. 있는데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이버가 흘러내리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출시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 NC소프트가 생성형 AI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NC소프트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10분의 1 정도 그 데이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삼성 SDS든 뭐 관련된 기업들이 앞에서도 잘 정리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관련된 이쪽 시장에 진출한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단 단기 이슈에 의해서 주가의 등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네이버 쪽 관련돼서 연관성이 좀 높은 기업들, 뭐 알체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손자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뭐 관계를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오브젠 같은 경우도 또 관계 조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집중해 본다라면 알체라나 오브젠 쪽으로 해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각 섹터별로 전략들 이어왔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AS만 받아볼게요. 앞서 제이시스 메디칼은 살펴봤는데 지금 포스코 인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7월 17일경에 말씀을 네. 주셨고 그때가 한 5만 원 아래였다가 이제 9만 3천 원 부근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2차 전지 쪽과 함께 살짝 쉬고 있는 느낌인데 포스코 인터 들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저는 뭐 수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말씀드린 게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한 75만 원 정도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너무 빨리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 있는 거 본다라면 지금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포스코홀딩스나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이익 실현 해놓고 일정 부분만 소량만 좀 갖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놓고 소량은 좀 보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들 담아봤네요.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